자, 여기 조금 코드가 약간 정신이 없게 되어 있어서 약간은 이 부분은 수정해서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이 코드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게 짜져 있는데 포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2000번 돌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안에서는 데이터가 4개라서 원래는 이중 포문이 옛날의 경우에는 없었는데 이중 포문이 있는 형태로 코드를 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고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거랑 합쳐져서 플러스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래서 에타 값도 좀 큰 값을 넣어서 여기 나누기 데이터 개수만큼이 있어서 이거 다른 부분들 때문에 에러를 좀 에타 값을 큰 거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옛날에 했던 2001년도 거라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 단순한 문제라서 이거는 집중을 안 했는데 예전에 했던 것만 갖고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 숙제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뭐 있는 예제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sinx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10까지 빈 스페이스 가지고 0에서 10 사이를 20등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약 0.5 미만의 어떤 값, 조금 작은 값으로 21개면 0.5일 텐데 20개이기 때문에 0.5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쪼개서 y는 sin x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원래 샘플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이 꺾이는 부분들이 완벽한 사인의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sin x 여기에 린 스페이스를 20개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0에서 10 사이에 sin x의 함수가 되게 틱틱틱 끊어지면서 부드럽지 않게 그려져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sin x인데 sin x가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남아 있을 때 이 상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챕터의 숙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린 스페이스 만들어서 얘는 린 스페이스는 옆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린 스페이스가 옆으로 늘어나는데 트랜스포즈 해주니까 이제 벡터화 돼서 x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y는 sin x 대입하면 y도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모이덜 함수를 써가지고 시그모이덜 뉴럴 네트워크 여러분들 숙제에서 예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에다가 잘 적용을 하셔서 오메가 1, 오메가 2는 제로 또는 랜드 n을 써서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얼마만큼 돌리게 되면 이 녀석을 시그모이덜 뉴럴 네트워크에 쫓아 들어가는지 결과 풀러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를 하시다 보면요 J 오브젝티브 펑션, 코스트 펑션이 이런 현상을 가끔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긴데 지금 여기 보면 9,000번, 9,600번, 10,000번 정도 지금 대략 한 10,000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돌리시다 보면 J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펑 하고 이렇게 점프하는 꼭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제 의미는 뭐냐면 J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런 현상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갑자기 뻥 하고 점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당히 돌려보면요 이렇게 뾰족한 가짜 사인 함수에 가까운 이 뾰족한 함수에 적용을 해보면 많이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원래 데이터가 뾰족하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쫓아 들어가는 것도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시죠? 좀 더 많이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점 오른쪽도 비슷해져 가고 있죠. 아까는 여기까지도 틀려 있었는데 여기까지 적당히 맞췄고 여기가 틀려 있는데 더 많이 돌리게 되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쫓아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00번 하고 이거 한 10,000번, 뭐 한 2만 번, 뭐 이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더 많이 돌려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많이 돌렸을 때하고 많이 돌렸을 때, 적게 돌렸을 때 뭔가 결과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숙제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저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원래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튀는가, 한 번씩 여러분들 나름의 설명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수업 시간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엔 RBF를 써서, 이거는 RBF입니다. 그래서 sin x를 잘 추정을 해보시고요. 또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대충 몇 번 돌렸더니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쫓아 들어가고,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원본 데이터가 sin x가 아니라 sin x에 비슷하게 해서 뾰족하다 보니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물들도 뾰족뾰족한 게 보이실 겁니다. RBF만 사용을 했는데, RBF는 원래 둥글둥글한 녀석인데도 뾰족뾰족한 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사례로서 RBF가 둥글둥글한 녀석이라 결과도 둥글둥글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뾰족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RBF 갖고 3번 숙제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숙제는 이 차이점들,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와 RBF 썼을 때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 나름 느껴보신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횟수는 어떤 게 더 많이 나왔으며, 컨버전스, 수렴성은 어떤 게 좋으며, 알파 값은 내가 크거나 작게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초기 결과를 제로를 썼냐 랜드n을 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첫 번째 숙제 과정에 제로를 쓰게 되면 여기 원점 주변에만 시그모이드 함수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쪽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5,000번만 하면 여기만 정확하고요. 더 많이 하게 되면 여기까지 정확하고, 이제 점점 시그모이드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많이 할 때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 값을 뭐로 했냐에 따라서도 결과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숙제 체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던져보면 자네는 랜드 n을 썼나, 랜드를 썼나, 제로를 썼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다면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채점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면은 답변도 하기가 어렵고 결과도 친구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sin x가 원래 데이터가 파란색이 뾰족하다 보니까 결과도 좀 뾰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왜 보시면은 RBF가 이 부분을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데 에러가 또 좀 있네요. 그죠? 이거 왜 RBF나 또는 시그모이드의 결과들도 뾰족하게 나타나는지, 답이 간단하죠. 예? 원본 데이터가 뾰족하니까 결과도 다 뾰족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여기는 빨간 게 밑에 있고, 여기는 빨간 게 위에 있고, 여기는 빨간 게 다시 아래에 있고, 여기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아구가 안 맞고 비틀비틀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면 지금 많이 비슷해져 있죠, 이 녀석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돌렸을 때, 많이 돌렸을 때 두 개 다 차이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아래에 있고 어떨 때는 위에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5번째가 되겠고요. 6번째 숙제의 경우에는 RBF 뉴럴 넷을 쓰셔서요, 바로 이렇게 생긴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아예 제가 픽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리니어 스페이스 0에서 1 사이, 네, 그리고 거기에 0에서 10 사이겠죠. 10 사이인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쓴 거지? 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0에서 10에 저희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함수를 저도 잘 안 써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이건 뭔가 제가 잘못 써놨네요. 그쵸? 네, 일이 없어야 되네요. 네. 의미상으로 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과 10 사이를 벡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0과 10 사이에 벡토막을 냈고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고 파워 함수도 똑같이 썼죠. 우리 이렇게 생긴 예제 그거랑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랜드 n이라고 하는 함수를 섞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죠.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넣었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랜드 n을 추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렇게 흔들린 데이터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x하고 y를 만드신 다음에 RBF 네트워크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RBF 네트워크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 뒤편에 이어지는 수업에서 사실은 힌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이해를 하시면 숙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편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조금 특이한 방법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제라서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어떤 책에도 이 기법이 소개가 안 되고 있고요. 옛날에 그 지도교수였던 양반이 만들었던 기법인데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 중요성을 왜 그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챕터가 되겠고요.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을 언밸런스 되게 균형이 맞지 않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구닥다리 한 20년 더 된 논문에서 어딘가에 있는 거를 찾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 양반이 요새도 이거 가르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특이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뉴럴 네트워크를 단순히 책에 있거나 여러 가지 뭐 R 프로그램 안에도 있고요, 매트랩에도 있고 제가 짠 예제도 있는데 예제 위주로 거기 있는 방법이 다가 아니라 네트워크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최악으로 쓰는 게 뭐냐면 있는 프로그램에다 입력 데이터 넣고서 출력 보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뭐 맨날 뭐 R 프로그램, R 교육 이런 데 보면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에다 대입해보고 결과 나오고 끝. 너는 해봤어 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최고로 나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 함수,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으로 RBF하고 시그모이드를 배웠었는데요. 요새 누가 은퇴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옛날 삼성에 있다가 S모델 성균관대 이거 얘기해도 되겠네 가셨던 이모 교수님이 옛날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눈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코사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RBF를 대신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은 뭔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렐로가 등장을 해서 알리엘리어 형태라는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함수들의 특징은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비선형 함수 아무거나 써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것들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써서 결과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모델링을 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모델은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배우셨던 RBF나 시그모이들의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과정들도 전부 다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시그모이드나 RBF, 렐로가 답이 아니고 내 목적에 맞게 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설계 능력에 관련된 수업들을 거의 하진 않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 모델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딥러닝 쪽 연구자는 전 세계에 합쳐서 6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푸념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론 갖다가 적용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이 네트워크를 변형시켜 보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이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왜 20년 전에 저는 이 방법을 보고서 렐루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되게 안타까운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의 국내에서는 이 방법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해외에서도 잘들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아주 기괴한 사실상 뉴럴 네트워크의 재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방법을 능가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 그 시작부터 아주 기괴한 방법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스퀘어 에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거, 에러를 제곱한 거 쓰죠. 그래서 J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에러의 제곱, 에러는 yi 빼기 y hat 어프록시메이션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오메가 1, 오메가 2, 계층이 많으면 오메가 3, 오메가 4도 있겠죠. 그래서 얘로 미분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뽑아내서 알파가 곱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이 문제를 푸는 게 모든 뉴럴 네트워크가 동일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단지 다른 것은 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만 다를 뿐이죠. 근데 이 변태 아저씨가 저는 변태라고 생각하는데 기괴한 생각을 하나 해놨습니다. 에러의 제곱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을까? 에러를 전체 에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에러는 제곱을 하는 것이 거의 모든 공학적인 방법에서 전부 다 에러를 제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만 엄청난 생각을 해서 절대값을 쓰면 어때? 라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의 제곱을 작게 하는 거나 에러의 절대값을 작게 하는 것은 J가 작게 하는 데는 똑같으니까 나는 이걸 한번 써볼래 해서 이걸 진지하게 풀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쓰겠다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참 어이없어 하는 그 방법론인데요. 에러의 절대값을 쓰게 되면 이 수식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absolute error, 절대값을 뜻하고요. 에러, absolute error,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에러의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챕터는 번외편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돕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에러의 제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러가 이쪽에 여기가 에러고 여기가 J가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J 값도 커지죠. 그래서 에러를 작게, J를 작게 하려면 에러가 점점 좀 작아져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J는 에러의 제곱. 그리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J를 미분하니까 에러의 제곱이라서 2분의 1 사라지고 에러와 에러의 프라임, 에러의 편미분 값이 여기 하나 붙겠죠. 자, 근데 이게 에러의 절대값을 쓰자라고 생각하고 나면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에러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에러를 미분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미분해야 된다. 절대값은 어때요?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불연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속이 되지 않아서 미분을 할 수가 없죠. 미분을 하려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클 때, 에러가 음수일 때, 에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에러가 0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미분은 연속이 돼야지 된다. 연속이어야 일단 미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쪼개놓은 다음에는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에러만 있을 테니까 미분하면 에러를 미분하는 거, 에러의 미분, 편미분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에러 프라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에러가 0일 때는 미분하면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마저 풀어볼까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에러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20년 전에는 제가 이걸 보고서 그때 못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떤 경향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도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고려하는지 이 예제에서 그 모티베이션을 충분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스퀘어 커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지점 A는 어때요? 기울기가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B는 기울기가 점점점 0에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J라고 하는 거,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분을 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해내다 보면 A 지점과 B 지점의 J 미분한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J가 있을 때는 에러를 하게 되면 빠르게 내려옵니다. 슉슉슉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슉슉슉슉 빠르게 내려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수렴하는 거 방금 전에 엑소 예제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엔 빨리 내려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되게 천천히 가죠. 예, J 값이 되게 작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다 보면 지지부진하게 느리게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고 그럼 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빨리 줄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줄어요. 어심토티컬리 수렴에 들어가는데 이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딥러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층을 깊게 싸면요. 앞부분의 건 빨리 줄어드는데 밑에 있는 딥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기울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계층이 여기가 아래 계층, 여기가 위에 계층이라면 위에 계층에 있는 값들은 팍팍팍 변하는데 밑에 있는 계층들의 값들은 별로 변화가 없거나 또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들의 이 RBF를 딥하게 6계층, 7계층 쌓게 되면 위에 것만 바뀌지 아래 거는 값이 잘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 기울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성격 때문에 옛날에 20년 전에도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배울 때도 딥하게 쌓으면 좋을 텐데 딥하게 쌓으면 수렴이 잘 안 된다. 그렇게 그 당시에 논문들이나 책에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딥하게 쌓으면 좋을 텐데 딥하게 쌓을 수가 없다. 계층을 실제로 3계층, 4계층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은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는 과격한 논문들도 있고 그런 주장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이 여기에 이걸 알고서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웨이트를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곱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게 되면 앱솔루트 밸류로 만들게 되면 어때요? 어느 지점에서나 에러가 작아지든 커지든 간에 얘는 직선으로 내려오죠. 다시 말하면 얘는 수렴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작은 지점에서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면 에러가 클 때나 작을 때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 제가 이걸 못 느꼈었는데 이 문제가 이 성향이 이러한 직선의 수식을 쓴다라는 것들이 딥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고 있는 REL, 렐로 펑션 같은 경우에 미분을 해도 그 값이 잘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의 수식을 쓰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저는 이거를 볼 때 A지점, B지점 이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이해를 하면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뭔가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전에 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어쩌면 이 양반은 에러의 절대값을 가지고 뭐 하나의 방법론을 만들었을 때, 야, 딥러닝 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비선형 함수이긴 하지만 얘는 지금 비선형이잖아요. 여기 짝대기가 두 개가 다르니까. 근데 뭐 RBF라든가 미분하기 편한 녀석들, 이런 녀석이 아니라 짝대기를 쓰게 되면 딥한 계층에도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0이 되지 않고 잘 뽑아낼 수가 있겠구나 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딥러닝은 제가 만들었겠죠. 그 당시에 20년 전. 그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걸 딥러닝 딥하게 하는데 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아주 간단한 예제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왜 이거를 20년 동안 이게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이러한 유형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은 항상 겉에 유명해진 다음에만 보지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선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논의들이 10여 년 전쯤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파를 못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만약 그때 제가 알았으면 딥러닝은 제가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별 수식이 아니고 내가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만든다는 것들은 약간의 차이. 내가 조금 더 특정한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로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방법론 만드는 거에 정말 별의별 방법론을 잘 만들어내는데, 알고리즘 만드는 게 제가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한 300개 이상의 방법을 1년 동안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생각해보면 그때는 급하게 1년 동안 한 300개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게 있었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다른 딥러닝 기법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고려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글렀어 하고서 버렸던 방법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방법이 다시 생각이 나서 돌아서 이상한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방법론을 꽁수가 아니라 만들어내면 그 방법을 되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저기 쓸만한 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한 방법론이 생각나시면 버리지 말고 뭐 저하고 논의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혼자서 해보시든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에 따라서 빠르게 에러가 0에 수렴하더라도요, 빠르게 수렴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슬라이딩, 미끄러지면서 홀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빨간 선은 기울기가 높아서 빨리빨리 수렴하지만 0에 가까워지면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수렴성이 확 점점점 느려진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실 이 방법론을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있는 절대값을 쓰는 방법 중에 아주 유명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마지막 문을 닫으신 양반이라 이런 기괴한 방법을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사인 함수는 부호가 0보다 크면 뭐 예를 들면 1, 그리고 부호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부호가 차이 없이 s가 만약 0이면 사인 함수에 들어간 결과는 0이라는 결과를 내는 바로 이렇게 짝대기. 여러분들 아마 4학년에서 로봇공학 응용 로봇공학에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배우실 때 이 사인 함수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마지막 미모 문제를 풀었던 양반이라 이런 기괴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고요. 이 베니토 페르난데즈라는 아저씨고, 요새도
여전히 교수님 하고 계시던데 되게 좀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게으른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쪽으로 문제를 바꿨다면 딥러닝을 이 양반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수업 들으면서 몰랐고 이 양반도 몰랐고 그래서 딴 것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BF 네트워크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에러 제곱이 아니라 에러의 절대값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에러의 제곱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1, 마이너스 1 또는 0이 들어갈 거고요. 에러를 웨이트 2로 편미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그대로 쭉 해가지고 우리 수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데 에러의 절대값은 그러면 어떤 영향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쭉 미분을 하시면요, 웨이트 2 부분이 아주 기괴한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RBF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에러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는 반면 에러의 절대값이라서 절대값, 여기는 절대값이고 여기는 제곱이잖아요. 제곱을 하게 되면 에러 트랜스포즈 에러가 나와서 여기 에러가 한 개가 생겨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에러가 1차인 거죠.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고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또는 에러가 0일 때는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 또는 0. 아주 간단해졌죠. 에러 트랜스포즈 부분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인 벡터가 여기 쭈루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러 트랜스포즈 대신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에러가 작아지면 여기 보세요. 에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에러가 작아져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에러가 작아지면은 기울기가 작아진다. 왜 그런지는 다시 보시면 에러가 작아지게 되면 기울기 평미분에 해당하는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가 작아지게 되는데 얘는 그대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0이기 때문에 웨이트 업데이트가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쭉쭉쭉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의 그 딥한 부분의 웨이트 업데이트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제 오메가 1 쪽을 풀어보면요. 이 부분도 되게 단순해져서 에러 곱하기 오메가 2의 트랜스포즈가 있었는데 에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들로 변환이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L8번 ABS 절대값 1번이라는 예제를 돌려보시면은 이게 전체 코드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돌려보시면은 여기 에러 여기 그대로 오브젝티브 펑션은 ABS 2가 들어가고요. 에러 제곱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에러를 미분한 결과는 사인 펑션으로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D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가 에러 트랜스포즈였는데 이걸 미분한 값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만 들어가는 벡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RBF 네트워크는 에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1, 마이너스 1, 0 중에 하나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결과가 바뀝니다. 이걸 돌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니토 이 프로페서 페르난데즈가 좀 독특한 점은 역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했던 사람이라서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풀어봤어요. 알파는 0.1 넣고서 풀어보면요. 아씨 빨간색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J 값을 보시면은 J 값이 줄어들면서 뭐야 이거 무지하게 많이 튑니다. J가 이렇게 확 줄었다가 이렇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결과는 이렇게 거지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이 현상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칭 액션이라 불리고 이 스위칭 액션은 전산 쪽에서는 잘 모르는데 기계나 전자 쪽에서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결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그래서 이 현상은 SM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에서의 채터링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터링이 발생을 하면 채터링은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걸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C 쪽을
미모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지막 문을 닫았던 양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알파가 0.1이면 안 그래도 수렴성이 떨어지는 애니까 얘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알파를 0.01로 줄여보면 오, 결과가 좀 그럴듯해졌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지막에만 채터링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도 이 채터링 현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 쪽에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방법론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알파가 0.1일 때는 쭉쭉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J를 우리가 지금 절대값으로 했는데 알파가 크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쭉쭉 내려올 겁니다. 이 폭이 커져요. 알파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없죠. 이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 좋고 이때는 작게 내려오는 게 좋은데 이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에러가 작은 부분에서는 알파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짝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파는 0.1로 쭉 이만큼 움직이면 왔다 갔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크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알파 값이 작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튀지 못하고 요만큼 가서 또 요만큼 하고 알파가 크면 이렇게 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못 내려오면 알파가 여기 있는데 알파 값이 큰데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알파가 크니까 여기 와서 땅 하니까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쪽 방향이지만 알파가 되게 작아서 요만큼만 가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만큼 해서 이 라인을 듬성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앞서의 그림 두 가지가 이해가 돼요. 무언가 주변에 어떤 수렴하는 점에서 크게 흔들리는 거, 알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가 작아지면 거의 에러가 작은 부분에서만 살짝 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 값을 눈여겨보세요. 얘는 알파가 작기 때문에 이제 요 근처쯤에 와서만 다다다다다다다 흔들림이 벌어진 거고요. 요 전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알파가 크기 때문에 0이 아니라 10 근처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알파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터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를 줄이게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진 부분에서만 작은 알파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만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채터링도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문제들은 전부 다 채터링이라든가 이렇게 특이하게 다다다다다 하는 현상들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예제라서 제가 이것들을 들고 있는 거고요. 알파가 0.1일 때는 이렇게 크게 흔들릴 거고요. 알파가 0.1일 때는 작은 데서 알파가 0.1인데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미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때는 플러스 1, 이때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미분을 할 수가 없으니 꽁수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채터링이 작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서 안티 채터링이라는 기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특정한 작은 영역만 x제곱, 그러니까 에러의 제곱을 쓰는 겁니다. 여기 클 때는 에러의 절대값이고요. 작은 영역에서만 에러의 제곱을 쓰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SMC라고 하는 분야에서 얘기하는 안티 채터링 현상 중에 채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에러의 절대값이 특정한 값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에러 제곱을 쓰고요. 에러가 어떤 값보다 클 때에는 빨리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쓰게 되면 흔들리는 현상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L8 ABS2에서는 더블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하나는 이걸 쓰고 하나는 이걸 썼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클 때, 그리고 얘는 에러가 되게 작을 때만 적용을 했더니 우와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죠. 여기는 흔들흔들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제 채터링이 없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 기법은 로우 패스 필터링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에서 안티 채터링, 채터링을 방지하는 기법으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쓰는 기법, 바로 이 부분만 연속적으로 만드는 이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컨트롤, 제어 쪽에 있는 거를 여기다도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러가 채터링 없이 거의 0이 되도록 완벽하게 추정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특이한 결과물인데, 이 변태 아저씨가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썼어요. 언밸런스드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보시면은 J는 앱솔루트 2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부호만 다르고 여기 각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쪽을 크게 하고 여기를 작게, 한 번은 이쪽을 크게 하고 여기를 작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적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나는 되게 변태적인 점을 생각을 해냈고요. 저는 이 방법론 자체가 완전 변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바리맨 정도 되는 진짜 변태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를 했다면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건 뭘 뜻하지? 이게 뭘 뜻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러의 제곱이면은 문제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줄여, 또는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줄여 들어갈 텐데, 기울기가 양쪽이 다르다는 게 뭘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에러가 있으면 걔는 빨리 없애려고 하고, 얘는 플러스 에러가 있을 때는 천천히 없애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웨이트 값이 바로 J를 편미분한 결과이기 때문에 J를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느슨하게 주면은 플러스 에러가 있는 부분은 천천히 수렴해서 들어올 거고요. 마이너스 에러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플러스 에러 쪽에는 관대하고 마이너스 에러 쪽에는 되게 터프하게 바뀔 거고요. 여기 있는 경우는 플러스 에러가 있는 부분은 되게 빠르게, 여기는 마이너스 에러가 있는 부분을 되게 관대하게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뭘까? 결과를 보시면은 ABS, L8 ABS3에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D2 부분을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울기에 따라서 A와 마이너스 A분의 1과 마이너스 A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L8 ABS3를 풀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수렴을 시켜보면 아주 기괴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망했는데, 망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의 점이 있는데 이 녀석보다 밑에 쪽에 빨간색이 다 위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에러와 플러스 에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울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A 쪽에는 되게 느리게 수렴을 하게 만들었고, 마이너스 에러 쪽에는 빠르게 수렴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러가 대부분 남아있으면서 빨간색이 이렇게 수렴을 한 거고요. 플러스 쪽을 되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플러스 에러가 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위쪽에 빨간색이 생깁니다. 뭐 조금 더 많이 학습을 하면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선 제가 일단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걸 뭐지? 이 변태 같은 방법은 파란색 주변에 위아래 뚜껑과 여기 이렇게 J를 넣으면 위에 뚜껑이 생기고요. 밑에 여기 케이스 1처럼 마이너스 쪽을 터프하게 두면 밑에 쪽에 어프록시메이션 결과가 생깁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이따 한번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 숙제 6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L8 ABS4에 방금 전처럼 아까 숙제 6번이 이렇게 흔들리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sin 20x에다가 노이즈 fx를 추가해 넣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RBF로 풀어보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커널의 개수를 줄여서 문제를 푸시면, 커널이 되게 많으면 이걸 이렇게 쫓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RBF가. 그런데 커널 개수를 조금 적게 두면요, 얘들의 중앙점을 찾아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커널을 되게 많이 쓰게 되면 그 안에는 다양한
그리고 커널을 쓰는데 특히나 또 커널을 이렇게 후덕하지 않고 뾰족하게 베어리언스를 작은 거를 쓰게 되면 이런 데 틈새를 다 채워나가는 결과물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후덕한 녀석을 가지고 그것도 개수를 모자르게 하면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대략 중간을 관통하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에서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에러, 여기는 마이너스 에러가 있지만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를 각각 제곱을 한 것들이 가장 작은 거, 결국 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형태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했던 방법을 여기에다가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무언가의 알파 값을 아까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 기울기에 무언가 특정한 값을 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마지막 결과처럼 A에는 6.554라는 값을 넣었더니 우와, 이 밑에 쪽에 한 커브가 생겼고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겨서 하면 이쪽 윗부분을 이렇게 관통하는 뉴럴 네트워크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부분 지금 보시면 RBF가 모자르다는 얘기죠. 마지막 부분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실제하고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원래의 결과물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RBF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커널 개수를 적게 하면 중간 지점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A 값을, 아까의 그 기울기죠. 이걸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될 텐데, 한 지점 통과할 때 이 근처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위에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뭔가 노이즈, 아까 보시면은 fx가 베어리언스 1인 녀석을 투입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사이로 관통하면서 확률적으로 툭 하고 튀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에 이러한 분포들을 갖게 될 거고요. 이 매직 넘버 6.5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풀면은 시그마 1인 영역에 대해서 라인들이 위아래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원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노이즈를 많이 갖게 됐고, 이 노이즈의 패턴이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우왕우왕우왕우왕 하는 컵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이제 최근 유명한 가우시안, 벌써 한 5년 전부터 유명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어로 GP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GP는 한 5년 전부터 머신러닝 파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관심이 많은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 기법은 분포도가, 데이터가 실제로 중간에 바뀌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도 시그마 1인 영역을 따라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플롯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사례로서 뉴럴 네트워크 뻔한 문제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몇 가지 팩터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럴 때 뭔가 문제점이 생겼죠. 아까 첫 번째 보시면은 이처럼 채터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이걸 줄이는 방법은 뭐지?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가져다가 알파 분석해서 개수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 기능을 붙이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네들의 밸런스 레벨을 바꾸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결과와 똑같은 방법론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아주 기괴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요, 변경해서 쓰는 맛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 것이 뭐 한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빼고 99,999명이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만 바꿔서 내가 학습하여서 쓰는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RLU, 렐루가 마지막 폼도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는 수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또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마빈 민스키가 선형 모델일 때 툭하고 엑소 못 풀잖아 라고 했을 때 좌절했으면 이 방법론은 사라졌겠죠. 근데 누군가는 앉아가지고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딥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바꿔볼까 하고 생각을 해서 바꾸면 지금과 같은 딥러닝이 되는 것이고, 이 변천사 꽤 오래된 한 50년 동안 이만큼의 굴곡이 지는 방법 분야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쪽은 특히나 학부 학생들의 경우에 난 그냥 데이터 놓고서 학습하고 끝낼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도 변화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 묘미가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뉴럴 네트워크는 있는 툴 갖다 쓰는 분야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L8 ABS 참고하시면 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된다는 것들 사례로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서 일단 맞추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뉴럴 네트워크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좀 소개를 했고, 이런 방법은 사실상 다른 책에도 없는 방법인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네트워크 수렴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양반은 요새 잘 있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던데. 그러니까 참 요새는 많이 늙었는데 재밌는 양반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강화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